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생명체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실록이 적자로 예도의 머리에 관통하여 향기로움과 상긋함을 제공해 주는 듯한 그런 날씨인데요. 베르고송 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예도는 이미 지속의 개념을 다루었죠. 그죠? 시간 개념에서 지속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넓게 보면서 우주적 생명체로서의 지속, 이 지속 개념이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러면서 베르그송의 우주적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꿈꾸어 봅니다. 재미있는 사유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지속이죠. 그죠? 지속은 질적 변화와 생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변화와 생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존재의 숲에 이 나무와 저 나무는 떨어져 있다. 이 나무를 인식하고 예도는 저 나무를 인식한다. 거기에서 지속이 발생하잖아. 그런 공간 표상을 통하여 시간 개념을 끌어내는 양적 다양체에서 나타나는 시간 개념이 지속이 아닌가. 지속은 질과 관계되죠. 그죠? 1889년에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에세이. 여기에서는 의식의 흐름 자체를 질로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인식론에 갇혀있는 그러한 지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1896년 물질과 기억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 세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옮겨가죠. 그죠? 그러면서 존재론 쪽으로 확산되고 1907년에 창조적 진화에 가게 되면은 우주적 생명체 자체, 우주의 생성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 베르그송. 그러면서 완전 존재론 쪽으로 확산돼 버려. 이 지속의 개념. 의식의 지속, 생명체의 지속, 우주의 지속, 물질의 지속, 기억의 지속. 우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지속하면서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르그송에게는 과거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 순수 과거가, 빠세, 삐흐, 순수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면서 자기를 현실화시키면서 이 세계를 생성 변화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는 양방향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과거 자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예요. 과거는
자기 자신을 다양한 존재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현실화시켜. 현실화시켰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해결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존하면서 자기를 팽창해 가는.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자기 자신을 현실화시키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서는 자기를 수축하는 꽁떠락시용.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축하면서 분열해. 그러면서 과거 전체를 또 바꿔버려. 과거 전체, 우주 전체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 순수 과거는 무슨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열린 전체인 거야. 베르그송이 시네마에서도 말하죠. 그죠? 전체가 열려 있어. 개방되어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그런 지속인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도 시간을 다루었죠. 그죠? 모든 철학자들이.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영원의 개념, 이게 원본인 거예요. 영원이. 그런데 이 감각적인 세계, 시뮬라크르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원에 맞닿아 있는 이 감각적인 세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개념이 시간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로 가면은 이 시간은 물리학, 자연학 제4권에 나타나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그 물체의 특정 지점을 지금 현재로 규정하면서, 그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시간을 말하죠. 그죠? 움직이는 물체의 관점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이 시간은 객관적 시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시계의 시간과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독특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질문을 던져. 그런데 이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보는 영혼이 없다면 과연 시간을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개념을 연상시키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인간의 의식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이거 확실히 다르죠. 그죠? 정신분석학으로 가면 이거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이 의식의 시간은 현재 직관을 통하여 주어진 이 시간은 시간이 뭘까라고 묻는 순간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현재밖에는 없는 거예요. 직관을 통하여 주어지는 현재. 그럼 이미 지나간 것은 무엇이냐? 이 의식하는 인간이 현재 기억을 통하여 소급시키고 회상을 통하여 소급시키는 게 바로 과거인 거예요. 미래는 뭐냐? 그 인간이 현재 기대를 갖고 현재로 소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과 기억과 회상 그리고 기대, 이게 이제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걸로 나타나죠. 그죠? 근대로 오면서 특히 칸트는 감각 내적 형식이 시간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도가 이미 개별적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개념이 뭔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형식으로 시간이 제시되는 거예요. 감성론에서. 그죠? 후설은 지향성을 통하여 의식 내적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죠? 지향성을 통하여 의식 안으로 들어온 특정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상의 현존을 중심으로 앞으로 느려진 것, 프로텐지온, 뒤로 느려진 것, 레텐지온, 이런 방식으로 의식 내적 흐름의 시간을 의식의 통일성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적 시간 의식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적 성찰에도 나타나. 내적 시간 의식뿐만 아니라. 근데 이 모든 시간 개념들은 크게 보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그 다음에 의식의 시간, 의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이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베르그송에 따르면 공간 개념을 통하여, 공간 표상을 통하여 시간을 끌어낸 개념들인 거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양적 시간일 거야. 기하학적 공간 개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만이 볼 수 있는 공간 개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연장, 이동, 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간 개념, 칸트의 텅 빈 형식으로서의 선언적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으로서의 공간 개념,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공간 개념들이 전부 다가 양적 시간, 양적 다양체를 통하여 시간을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특정 공간 안에서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든 바깥에 인간이 사물들과 더불어 인식하는 공간이든, 그죠? 그 모든 공간들에서는 단지 양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야,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의식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의식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적으로 규정하고 계산하고 분리한 거야. 프로텐지온, 레텐지온, 이 물체가 지금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동했다. 전부 다가 공간 표상이 나타나.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공간 개념이든 밖에 실제로 사물과 더불어 나타나는 공간 개념이든 다 공간 표상 없이는 시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베르그송은 이런 것들에 반대하여 그럼 시간이는 뭐냐? 시간은 지속이다. 이 지속은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느 한 지점에서 나누어지거나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이런 게 시간이 아니다. 시간은 나누어질 수도 없고 질적으로 계속해서 생성 변화하는 거다. 의식의 흐름의 본질은 이러한 내적 의식, 시간 의식에서 나타나는 후설의 시간 개념도 아니에요. 칸트의 선언적 조건의 형식으로서의 시간도 아니요.
플라톤의 시간 개념도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개념도 아니라는. 이런 것들은 단지 사물의 질서에서 나타나는 공간 표상을 갖고 측정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개념 역시도 그죠? 상당히 추상적이잖아, 그죠? 이런 것 말고 실제 자체의 생성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은 지속이다 이 말이야. 이제 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들은 전부 다가 실제 자체의 생성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의 아버지로 베르그송을 규정했던 들레즈에게 중요한 철학자 삼위일체가 있어. 베르그송, 니체, 스피노자. 그죠? 들레즈는 자기의 50년대 집중적으로 베르그송 연구를 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차이의 철학을 발견해, 베르그송이. 그런데 이 베르그송의 철학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모순을 통하여 생성 변화를 말하는 라이프니츠나 헤겔이나 이 세계는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여기 뒤집어 버리면 왜 존재가 아니고 무인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도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헤겔의 논리학, 순수 무에서 순수 생성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순수 존재는 순수 무인 거예요. 여기에서 배열된 되어감, 생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생성은 다자인, 거기에 있는 사물의 현존재를 말하는 이런 방식의 철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개념은 이미 다양한 존재자들을 철학적 추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럼 베르그송의 질문은 뭐냐? 라이프니츠나 헤겔과는 다르게 베르그송의 철학적 질문은 바로 이거다. 왜 다른 사물이 아니라 이 사물인가? 정말 실제적이죠, 그죠? 이게 레알리테, 실제라는 거예요. 뭐 존재 개념 이런 거는 앞에다 갖다 붙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물이 다른 사물과 차이 나는 것이며, 왜 다른 사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사물인가? 이 질문이 바로 베르그송의 철학을 관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레즈가.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실제의 생성 변화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럼 실제의 변화는 공간 표상을 통하여 어떤 운동을 나타내거나 의식 안에서의 흐름을 규정하는 이런 거는 단지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하고, 그러한 존재자들의 운동과 의식의 현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시간은 뭐냐? 이렇게 나간 거야. 그건 양이 아니라 질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질은 잠재적인 것으로서 끊임없이 상호 침투해 가면서 어떤 지점에서 나누어서 전과 후를 말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자기 차이화해 나가면서 창조적 진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개념. 그게 바로 지속이다. 그래서 지속은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에서 공간 표상을 통하여 시간을 측정한 그런 모든 철학의 개념에 반대하여 베르그송이 자기 철학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지속은 이미 뭐야, 여러분? 뒤에는 과거도 아니요, 현재도 아니요.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사실 시간은 과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 현재는 뭐예요? 언제나 과거가 자기 자신을 수축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란 거죠. 하이데거는 물론 의도가 이러한 우주적 실제의 생성 변화가 아니라 실존론적, 존재론적 존재 의미의 근원의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존재론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차지하는 연장된 공간, 이런 공간 표상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그렇게 분리된 건 없어, 이 세상에는. 그건 없고 단지 모든 게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시간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속인 거예요. 지속. 이미 지속은 과거를 포함한 현재인 거야. 그죠? 과거는 언제나 스스로 축적되는 거야.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자로 나가게 되면 이런 존재론적인 과거 개념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죠? 과거는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표상할 수 있게끔 하는 힘과 같은 그러한 잠재성으로서 나타나는 지속 개념과 가치관. 과거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거예요. 이 과거로부터 인간이 특정 대상을 지각하여 기억하게 되면은 그때 심리학적 표상작용이 나타나잖아. 지각 이미지와 기억 이미지를 갖고 특정 대상을 붙잡아서 삶의 실천을 위하여, 유용성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과거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을 수축하는 거예요. 꽁떠락시용. 수축하고 이 수축은 또한 또 다른 운동으로 나아갈 때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수 과거, 순수 기억은 같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와 삐흐, 빠세 삐흐. 순수 기억, 순수 과거는 양방향으로 운동을 해. 과거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가 삶의 실천을 통하여 표상작용이나 어떤 운동작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수축하도록 내줘. 그러면 현실성이 생기죠. 잠재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 나가는 거. 이게 수축 기억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속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속이라는 개념과 뒤에 빠세, 삐흐, 순수 과거 개념은 달라요. 순수 과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양한 존재자들, 생명체들이 자기 자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 자체가
순수 과거인 거야. 응? 그런데 지속은 뭐냐? 이 순수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의 삶의 활동을 펼치면서 표상작용이나 언어 사용이나 일반 관념을 통하여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운동을 할 때 현실화를 통하여 생명운동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잠재성으로부터 현실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지속은 순수 과거에서 현실화된 현실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화는 또 다른 삶의 조건을 향하여 어떤 존재자가 나갈 때는 순수 과거로 복귀하는 거야. 마음 해결하고, 물론 철학 자체는 해결과 다르죠. 그죠? 해결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수 과거의 한 운동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팽창하고, 그리고 어떤 존재자가 삶의 현실화를 통하여 순수 과거로부터 수축을 하게 될 때 표상작용, 그죠? 기억 이미지와 지각 이미지를 합쳐서 표상작용을 하게 될 때 현실화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현실과 미래를 향하여 순수 과거는 자기를 분열시키는 거야. 끊임없이 순수 과거는 자기 차이화, 자기 차이화를 통하여 생명운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성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현재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생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는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미래는 도래하는 것이 아니야. 과거는 끊임없이 이런 생명운동에 의하여 축적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 미래는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 특히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둘레즈가 차이와 반복, 2장, 대자적 반복이죠. 그죠? 차이와 반복 2장은 시간성을 나타내죠. 첫 번째 종합, 현재. 두 번째 종합, 과거. 세 번째 종합, 미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베르그송이 다 관여되어 있어. 두 번째 종합에서 이 순수 과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모든 시간의 토대, 펑드몽, 토대로서 이 순수 과거가 나타나는데, 세 번째 종합, 미래로 가게 되면서 이걸 해체해버리거든. 거기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의 죽음 충동과 니체의 영원 회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이 펑드멍을 에펑드멍 해버려요. 토대를 해체해버린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 전적으로 새로운 것. 이 도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베르그송의 순수 과거 갖고는 안 되거든. 그 해체해버린다고. 그래서 영원회귀 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물론 거기에는 첫 번째 종합에서 나타나는 흉적인 습관론과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수축 개념, 그죠? 축약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꽁뜨락시형, 이 개념의 현재적 운동이 중첩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도. 그러나 순수 과거의 토대를 해체하면서 들어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서 이 순수 과거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뭔가 좀 달라. 그러나 베르그송의 이 과거 개념은 너무나 독특해서,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현재의 모든 생명운동들이 곧바로 말하자 말자 이미 과거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우주적 생명체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지속의 개념의 모태와 같은 거야. 그래서 베르그송에게는 과거밖에 없어요. 지속은 언제나 이 과거로부터 생명운동을 통하여 현실태로 나타날 때 그 지점까지의 지속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 지속은 곧바로 과거로 다시 회귀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생명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거로부터 또 현실화를 하면서 과거는 자기 분열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야. 이것은 또다시 과거로 복귀하는 거야. 해결의 어떤 부정성 개념은 없지만은 자기 운동을 통하여 자기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자기에게로 복귀해가는 그러한 순수 과거 개념. 이것은 그래서 질인 거야. 모든 생명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거야. 이 지속은. 그래서 이미 과거의 잠재태로부터 생명운동의 현실화를 통하여 현재로 나타난 이 지속운동은 다른 말로 생명운동인 거예요. 지각과 기억도 그죠. 어떤 베르그송이 자기 철학의 개념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걸 나누어 놨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속 안에 기억이 완전히 분리된 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속은 언제나 기억을 포함한 지속인 거야. 물론 베르그송도 말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작용에 있어서 생명운동에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이미 거기에 기억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지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기억의 작용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주적 생명체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의식의 흐름에 질을 규정하는 적자적 시간이 지속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운동 자체가 지속인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생성변화해 갑니다.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저기에 움직이지 않는 돌조차도 모든 무기물조차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화학적 풍화작용과 산화작용을 통하여 모든 광물들은 뭐예요? 또 다른 광물을 지각 변화해 가죠. 그죠?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식물들 역시도 아래로는 땅과 흙으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고 물질과 기억 3장에 나타나죠. 그죠? 흡수하고 위로는 뭐예요? 태양빛을 요즘과 같이 막 그런 날씨는 이 광합성 작용이 아주 강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록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과 다른 존재자들에게 생명력을 주잖아. 그죠? 식물들 역시도. 그리고 물속에서 물방울 치고 있는 아메바들, 이런 극미동물들 역시도 자기 안으로 유기질을 흡입하면서 호흡하고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는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 역시도 식물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고기를 섭취하면서 자기의 생명운동을 이어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뭐야?
전부 다가 각각 다른 지속의 계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과거라고 하는 이 잠재성은 질적 다양체로서 거기에는 셀 수 없는 다양한 그러한 계열들이 차이들로서 끊임없이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움직임으로부터 모든 존재자들은 뭐야?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의 생명운동의 현실화를 위하여 수축을 통하여 그리고 팽창을 통하여 현실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과거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이요. 수축을 통하여 다른 존재자들은 끊임없이 이 과거로부터 생명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과거는 뭐예요? 창조적 못한 거예요.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셈인 거야. 우주적 창조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질적 다양체가 바로 순수 과거인 거예요. 과거밖에는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로부터 생명운동을 하는 존재자들의 실천적 삶의 움직임은 뭐야? 곧바로 현실태가 되는 거야. 이 과거로부터 현실화를 통하여 현실태가 되면 그게 바로 지속인 거예요. 이 지속은 우주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의 이러한 생성 변화하는 우주, 거기에서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운동에 상호 침투하면서 변화해가는, 생성해가는 이 우주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하여, 그죠? 삶을 영위해가죠. 그리고 이것은 복수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침투해 가면서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질적 변화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차이화를 통하여 나누어지면서 또 다른 질로 변화하고, 들레즈의 접속 개념 생각나죠? 그죠? 절단 개념이라. 이런 것들이 다 베르그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도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커피가 물에 녹는 시간, 아이스 커피를 마시니까, 그죠? 녹으면서 그 커피 맛이 달라지는 그 변화의 지속이 있잖아, 그죠? 이것은 그냥 예도의 커피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설탕물이 녹는, 컵 안에서 녹는 그 현상 역시도 창조적 진화에 나오잖아. 그것은 태양계 전체에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계 전체와 연결된,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고 예도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듣는 분들은 자기 삶에서 또 다른 삶의 실천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 실처럼 연결된 태양계 전체에 생명체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냐 안 버리냐,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냐 안 버리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역시도 그 작은 행위지만은, 그죠? 우주적인 실에, 생태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작은 행위, 물속에서 녹는 설탕의 움직임, 그 작은 것조차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나타나는 놀이지만은 거기에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건 역시 거기에서만 통용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계 전체에 우주적 생명력의 실에 묶여서 활동하고 변화해가고 생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지속인 거예요. 나무의 지속, 되게 인간보다 길다고 생각하죠, 그죠? 특히 소나무라든지 저런 나무들은 이미 인간의 몇 세대를 지나왔을지도 몰라. 엄청나게 큰 고목들, 그죠? 상당히 오래되잖아. 아메바의 지속하는 생명, 사자, 코끼리, 아니면 특정 식물의 꽃, 그리고 다양한 존재자들이 지속하는 그 생명력의 길이는 다 달라,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침투하면서 지금도 우주에 생명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이 인간의 지성과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지성은 단지 기억작용해서 어떤 것들을 선별하고 선택할 때 신체, 뇌의 작동에 의하여 그때 관여하는 것뿐인 거야. 오히려 베르그송에게 중요한 건 직관인 거야. 우주적 생명체에 상호 침투하는 그 지속의 운동, 우주적 생명체 배후에서, 그죠?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질적 변화의 운동, 상호 침투의 운동, 질적 다양체로서의 그 잠재성의 운동, 거기에 뭐가 숨쉬는지 알아? 생명체의 의지가 숨쉬는 거야. 아, 이거는 또 쇼펜하우어를 또 연상시키잖아, 여러분, 그죠? 생명체의 의지에 따라서, 그죠? 내가 특정 대상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그 강도가 달라져. 들레즈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자들의 생명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 과거를 갖고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이 과거는 잠재적 생명체의 질적 다양체인 거예요. 거기에는 원뿔이 감추어져 있어. 물질과 기억에 나오는. 이 원뿔은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평면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양적 존재자들의 질적으로 개입하는 베르그송의 순수 과거, 순수 기억의 표시가 바로 원뿔인 거예요. 원뿔 위에 평면은 뭐예요? 순수 과거가 잠재성으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 이 생명체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삶의 관심, 어떤 과거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현재의 지점이 있잖아. 그 지점은 언제나 순수 과거의 수축에 의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뿔. 그래서 과거는 뭐야? 끊임없는 창조의 모체인 거야.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인간의 역사나
이 세계의 역사, 특히 인간의 역사, 그죠? 베르그송은 인간의 역사를 넘어섰어. 우리는 베르그송으로부터 이 실제 개념에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나무, 저 돌, 그리고 저 꽃, 이런 방식으로 실제를 말하지만은 베르그송의 실제 개념에는 순수 과거가 밀도로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실제는 순수 과거를 포함한 실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베르그송 이후의 실제 개념은 뭐야? 실제 역시도 축적된 과거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 역시로 나이를 가진다라는 것. 창조적 힘으로서의 지속이, 창조적 힘으로서의 과거가 언제나 잠재성으로서 실제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거가 이런 창조적 힘으로서의 질적 시간인 지속으로서만 작용할까, 여러분? 이 과거가. 이것은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는 상당히 잘 적용이 됩니다. 전통 개념 역시도 가다머한테서는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며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젖줄로서 전통의 영양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과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잘 적용되죠, 그죠? 정신분석학으로 가봅시다. 이 베르그송의 원뿔 도형의 개념, 순수 과거, 순수 기억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인간의 과거는 뭐야? 특정 기억은, 기억 흔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프로이트한테서. 이 기억 흔적이라는 개념은 지금 나에게 이 과거가 창조적 생성으로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특정 과거의 기억을 트라우마적 사건이라든지 원초적 장면이라든지 부모님의 성적 주의상스의 장면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나이대에 특정 사건마다 이것을 다시 덮어쓰기에 현재 과거를 소급해서 그 장면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해석해. 그래서 이것은 보르헤스의 양피지 사본에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운 텍스트와 같은 거야. 이때 과거는 뭐야? 끊임없이 인간에게 실제를 실제로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상과 같은 병리학적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그죠? 실제는 뭐야? 불가능성이에요. 랭포시블, 앵포시빌리테. 그러니까 실제는 불가능한 거야. 인간은 실제를 상징계의 언어 효과 때문에 실제에 접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실제와 직면하는 게 아니라 레알리테가 아니라 베리테와 직면한다 그래요, 락강은.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임무는 그 왜곡된 끊임없는 현재의 덮어쓰기를 통하여 왜곡된 그 기억 흔적을 곧바로 직면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과거의 실제는 뭐야? 끊임없는 덮어쓰기를 통하여 왜곡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억들 역시도 안 좋은 기억들이든 좋은 기억들이든 우리는 특정 장면을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상황을 빼고 장면만을 갖고 와서 기억한단 말이야. 그때의 그 기억은 현재의 상황의 관점에서 다시 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 흔적은 뭐야? 실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진짜 진실이 뭐였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실제를 접할 수가 없어. 언어를 만났잖아.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개념, 이건 니체도 이야기하죠, 그죠? 인간은 실제와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언어로 해석한 걸 만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실제는 다 은유인 거야. 이런 철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도의 반문인 거야. 이 순수 과거에 이 과거가 실제다라고 베르그송 주의자들은 말할 거야. 그러나 누구의 관점에서 본 실제인 거야 도대체?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과거는 단지 나의 창조적 모태로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는 부정성에 의하여 다시 쓰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비판 이론가들이, 그죠? 프랑크푸르트, 그들은 결코 이런 과거 개념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주적 생명체의 창조적 진화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과거 개념, 끊임없이 실제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 과거는 스스로 축적되고 팽창되면서 또다시 자기를 내주면서, 그죠? 다른 존재자들을 현실화시키면서 이 우주는 진화해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엄청난 과거 개념, 그죠? 거기에는 적용될 수도 있어요.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철학으로 왔을 때 이 과거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연속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과거 개념에 들레주 역시도 이걸 그대로 차용하진 않았어요. 이걸 갖고 니체를 도입하여 또다시 이 과거 개념을 비판할 때도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 미셸 푸코, 과거의 불연속성, 데리다 역시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 순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인간의 역사로 올 때는 이것은 엄청난 왜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과거는 지배자들의 역사였을 수도 있고, 비판의 대상으로서, 그죠?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지배했던 흔적일 수도 있는 거야. 계보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 개념이라는 것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철학자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의 순수 과거에 근거한 이 레알리테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과거는 단지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죠?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가다마와 더불어서 과거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것,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철학의 과거 개념 역시도 이때에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주의자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과연 역사가 이런 창조적으로 과거를 흡입함으로써만 생성 변화해 가는 것인가? 과연 역사에는 부정성이 없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 그죠?
오히려 부정성이, 데리다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역사는 부정성을 해체하면서 텍스트를 드러낼 때 온전히 그 텍스트의 해석학적 순환을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런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바디우는 이러한 순수 과거 개념에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물론 그 안에는 질적 다양체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과거는 일자와 비슷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 존재의 함성에서 바디우가 베르그송과 들레즈를 까는 거야. 응? 이런 일자 개념, 이거 형이상학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거 전체주의가 아닌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에 반대한다니까. 왜 그래요? 이 과거를 통하여 혁명적 주체에 의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정 역시도 이런 과거에 반대합니다. 까다로운 주체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모든 주체는 순수 과거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얻는, 어떻게 보면 순수 과거에 대가리를 숙이고 전통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철학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슬라보의 지정 역시도 까다로운 주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혁명적 주체를 말할 수 없는 거야, 바디우 역시도. 여기에서 그래서 역사는 오히려 프랑스 혁명과 같이 이 프랑스 혁명에 맞닿아 있는 철학자가 니체잖아, 그죠? 바디우가 자기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도에 바디우 강의 반철학이란 강의를 참조하셔요. 그죠? 역사에는 아주 다시 출발하는 듯한 혁명적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연속성보다는 과거로부터의 불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철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연속성을 강조한 게 니체였어요. 그래서 푸코와 들레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베르그송의 순수 과거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철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정말 할 얘기는 많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